1398년의 여름밤은 유난히도 짙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25살이라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젊은 무관 이숙반은 서슬퍼런 창을 손에 쥐고 송연방을 급습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날카로운 칼날 끝에 쓰러진 사람은 정도전의 최측근이었던 심효생이었습니다. 이숙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광화문을 거칠게 열어제치며 궁궐을 장악하는 선봉장에 섰습니다. 당시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토록 충성스러웠던 신하가 훗날 자신이 모시던 주군에 의해 평생을 차가운 유배지에서 보내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보검이었던 그가 결국 버려진 칼날이 되어버린 것, 그리고 그 처참한 몰락이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숙번이라는 이름은 조선 초기의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항상 쓸쓸하고도 씁쓸한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권력의 최정점에서 단숨에 유배지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파란만장한 몰락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극적인 서사의 시작은 137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사내 아이가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경이었고 어머니는 영양남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남씨는 사별 후 재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인 윤공과의 사이에서 윤자량과 윤자당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경에게 다시 시집을 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바로 이숙번이었습니다. 제가 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코 명예롭거나 당당한 출신 성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은 천부적인 총명함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생원시에 합격했고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3년에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식년문과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33명뿐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셈입니다. 그는 분명 붓을 든 문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숙번의 내면에는 문관의 기질보다 훨씬 강력한 무인의 기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방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운명을 바꾼 1398년 그날 밤 이숙번은 이미 이방원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안산군의 지방관인 지안산군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비밀리에 그에게 서신을 보내 무기를 준비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별난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심효생을 제거하기 위한 피해 숙청 작업에서 이숙번은 가장 위험한 선봉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송현방을 기습해 적들을 베어넘겼고 광화문을 열어제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본래 문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무예와 담력은 주위를 압도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결국 별난은 이방원 측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고 이숙번은 그 공을 인정받아 승정원 우부승지라는 요직에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이것은 25세 청년 이숙번이 누리게 될 끝없는 출세가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등 공신에 책봉되며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한 그에게 천년에 또 단번에 피비린내 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방간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개성 시내 한복판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숙번은 다시 한번 갑옷을 입고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방간의 군사들이 이숙번을 목표로 집중적인 화살 세례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단 한 발의 화살도 그를 맞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돕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형제간의 싸움을 수습하기 위한 교섭의 자리에도 이숙번이 나섰습니다. 이방원은 이제 그를 자신의 몸처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이숙번의 지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중추원 부사와 동지 좌군 절제사라는 중직을 거쳐 마침내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좌명공신 1등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숙번의 나이는 불과 29살이었습니다.
그는 쟁쟁한 계곡 공신들 사이에서 서열 유교라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며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안성군에 봉해졌던 그는 훗날 안성 부원군으로 승격되며 가문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태종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이숙번은 주로 군사 관련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문과 합격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군사적 안목과 재능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태종과 수시로 마주 앉아 군사 훈련의 방향을 논의했고 왕의 취미인 강무와 격구에도 항상 그림자처럼 동행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무과 시업의 감독관 역할을 수행한 것도 그였으며 1402년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진압군의 핵심 간부로 출정해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칼만 휘두르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정치적 결단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민무구 형제를 탈핵하는 일에 앞장섰고 태종이 왕위를 넘기겠다는 이른바 양위 파동을 일으킬 때마다 눈물로 만류하는 충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밤마다 죽은 어머니인 신의왕후가 꿈에 나타나 괴롭힌다며 고충을 토로할 때도 다른 신하가 아닌 오직 이숙번만을 불러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깊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력이라는 것은 서서히 사람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아니, 어쩌면 권력은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본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게 만든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취해버린 이숙번의 오만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결정적인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서저문 사건입니다. 당시 한양의 서쪽에 서저문이라는 성문을 새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설계대로라면 이 문은 이숙번의 집 근처에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숙번은 황당하게도 자기 집 앞이 번잡해지고 시끄러워진다는 이유로 이 국가적인 사업에 반표를 던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성문의 위치를 상왕인 정존이 머물고 있는 인덕궁 바로 앞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집안만 조용할 수 있다면 나라의 어른이자 전임 왕인 상왕의 처소가 소란해지는 것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아나무인격의 태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며 이숙번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을 성문을 가로막은 집이라는 뜻의 생문가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눈에는 백성들의 원성도 법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414년 설날 정존과 태종이 함께 자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이숙번은 하륜과 함께 국왕에게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간원에서 이들의 무례함을 강력하게 비판했자 이숙번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들을 비판한 대간들을 처벌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의정과 좌의정의 집을 직접 찾아가 대간 처벌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강제로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왕의 머리 위로 올라타려고 했던 그의 횡포는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태종은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참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숙번에게 느꼈던 깊은 애정과 과거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1415년 태종은 이숙번을 안성 부원군으로 삼으며 실무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는 공신으로서의 명예를 보존해주며 그를 보호하려는 왕의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4살의 나이에 한창 권력의 맛을 알던 이숙번은 집안에서 은거하는 생활이 답답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1416년 4월 그는 태종을 찾아가 자신의 신임을 다시 묻는 무모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종은 그에게 호종을 허락했지만 이것은 사실 이숙번에게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조선은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온 나라가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매일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때 이숙번은 병을 핑계로 수개월 동안 궁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분노했지만 태종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은이라는 인물이 총대를 메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는 초기에는 이숙번 같은 칼날이 필요하지만 이제 기초가 잡힌 시점에서는 그를 멀리해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데 30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이제 이숙번의 역할은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태종은 박은의 충심을 일궈내고 그를 우의정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숙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박은을 향해 비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명이 통하는 자일 뿐이다 하는 식의 거만한 말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고 뒤이어 좌대현 서선이 결정적인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숙번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는 뒤에서 기생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는 폭로였습니다. 태종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런 신하가 활개를 치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려주겠느냐며 진노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숙번은 관직을 삭달당하고 공신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회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유배지가 아닌 자신의 별장이 있는 황해도 연안으로 떠나면서도 죄인답지 않게 기생과 첩들을 대동하며 마치 유람을 떠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1417년 그의 운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탄타가 날아왔습니다. 바로 세자 양녕대군과 관련된 추문이었습니다. 세자는 구종수 형제들과 어울리며 담을 넘어 궁궐 밖으로 탈출하고 유부녀를 납치하 등 온갖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태종은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세자의 비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종수 형제가 유배지에서 이숙번에게 편지를 보내 세자에게 줄 말과 화살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숙번 또한 그들에게 철갑과 투구를 보냈습니다. 이는 왕의 잠재적 후계자와 사적으로 연결되어 훗날을 도모하려 했다는 반역의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태종에게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영린이었습니다. 구종수 형제는 저작거리에서 참수됐고 이숙번은 1417년 3월 24일 경상도 함양으로 진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